안녕하세요.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신데렐라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어요. 구박받았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성장한 후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성에서 사는 이야기까지 그 모습이 꼭 저를 닮았거든요. 어릴 때 엄마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아빠는 새엄마를 데려왔습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 둘을 데리고요. 어린 마음에 새엄마한테 예쁨 받고 싶어 노력했는데 한 식구가 될 수 없었어요. 어린 기억에도 저를 뺀 새엄마 아빠 그리고 새엄마가 데려온 두 동생들만 가족이었습니다. 너는 4학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설거지를 못하면 어떡하니? 애가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 밑에 동생들 어려서 뻔히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 보면서도 도와줄 생각을 안 하지? 앞으로 밥 먹으면 밥값을 해. 설거지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장갑 끼고 세제 묻혀 닦으면 되니 오늘부턴 설거지 네가 해라? 새엄마가 집에 들어온 건 제가 3학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는 크게 저에게 다정하게 구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구박을 하거나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죠. 새엄마가 달라진 건 제가 4학년이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10살도 넘었는데 할 줄 아는 집안일이 없다며 설거지를 하라 했어요. 아빠는 퇴근 시간이 늦으셔서 저희가 식사를 끝내고 잘 준비를 마치면 그때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늘 새엄마와 저 그리고 동생들 둘까지 4명이서 먹었어요. 새엄마가 데려온 동생들은 저와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저보다 5살, 7살이 어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새엄마도 어린 나이였고 식사를 차리고 뒷정리까지 힘드셨을 것 같다는 조금의 동정심은 생깁니다. 그래도 친자식이었다면 그렇게 매일 설거지를 당연하게 시켰을까 하는 마음은 생겨요. 어머, 얘는? 엄마가 있는데 이렇게 설거지를 해? 안 해도 된다니까 꼭 저러네요. 당신이 애를 참 잘 키웠어요. 제가 동생들 보는 게 안쓰러워 보이는지 굳이 저렇게 설거지를 도와준다니까요. 덕분에 제가 마음이 편해 뭐 하나라도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 거 있죠? 아빠가 일을 가지 않는 저녁, 그날도 설거지는 제 당번이었습니다. 아빠가 있어서 안 해도 될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하며 혹시나 아빠가 있으면 안 해도 될까, 아빠한테 말할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이렇게 설거지를 도와주면 새엄마가 나를 예뻐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 바람이었지만요. 새엄마는 아빠에게 저를 칭찬하기 바빴어요. 어린아이가 속이 깊어 힘들지 말라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착한 딸이 된 거죠. 동생들이 커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날은 식사를 하기도 전 쌓여있는 설거지를 우선 끝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새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반찬은 제 차지도 아니었습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더 먹고 싶어도 먹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없었죠. 요즘엔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네요. 교복 물려받기도 가능하고 사실 비싸게 맞춰 몇 년 입고 버리는 거 아깝죠. 맞추면 한 벌이지만 이렇게 물려 입으면 2벌도 챙길 수 있으니 훨씬 더 이득 아니에요? 지희가 정말 알뜰해요.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거 아니까 굳이 교복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선배들 교복 물려받을 수 있다고 먼저 알아서 가져오더라고요. 어쩜 애가 이렇게 속이 깊은지 몰라요. 고등학교에 입학 배정을 받고 교복을 맞춰야 했습니다. 교복값이 20만 원대였어요. 말을 꺼내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날 아빠가 퇴근하고 거실에서 새엄마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보란 듯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즘엔 교복 물려입기가 가능하다 해 제가 교복을 물려받아 왔다고요. 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성장기였는데 물려입는 게 달가웠을 리 없고요. 그런 제 마음을 당연히 알리 없는 새엄마는 아빠에게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지가 그랬어? 그래도 사춘기 여자아인데 교복값 얼마나 한다고 새 것으로 맞춰주지. 한창 예민할 시기인데 이래저래 집안일 도와준다고 마음 쓰는 게 예쁘잖아. 알죠. 저도 왜 안 이쁘겠어요. 성아도 재아도 지연이 반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는걸요. 저도 마음은 그래요. 교복 새 거 맞춰주고 싶죠. 그런데 당신 말대로 지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한창 예민한 아이가 똑 부러지게 자기가 생각해서 교복도 받아오고 그랬는데 그걸 무시하고 여기 교복 맞춰라 이러는 게 맞을까? 저는 더 조심스럽네요. 제 자식이라면 제 마음대로 하겠는데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그 어린 게 안 해도 된다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신경 쓰는 거 보면 내가 새엄마라 그러나 싶기도 하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저도 말은 꺼내볼게요. 그래도 지희가 아니라 말하면 저는 억지로 못해요. 그건 알죠? 제 방에서 새엄마와 아빠가 하는 말을 들으며 올라오는 울음을 삭혔습니다. 혹시라도 울음소리가 거실로 들린다면 아빠가 출근하고 새엄마한테 전 혼나거든요. 따뜻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도 보내주는데 뭐가 불만이냐고요. 새엄마는 교묘하게 아빠에게 제 칭찬을 하며 저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 꼭 퇴근한 아빠에게 거실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고스란히 저에게 들려왔죠. 동생들은 어려서 잠을 잤는데 저는 한창 성장기고 학업 욕심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어서 그 소리가 방문 너머로 다 들렸거든요. 제가 살았던 집이 방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했다면 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새엄마는 의도가 분명 있었을 테니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제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복 이야기는 저에게 다시 묻지 않으셨죠. 해줄 생각도 없으니 묻지도 않으셨고 아빠는 새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다 믿어서 저에게 별도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빠 좀 더 일찍 들어오면 안 돼? 아빠가 맨날 늦게 오니까 아빠랑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아빠가 보고 싶어서 혹시나 좀 더 일찍 올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야. 다른 일 있는 건 아니야. 아빠도 우리 지희 보러 일찍 오고 싶지. 그런데 가족이 더 늘었잖아. 우리 5 식구가 잘 지내려면 아빠가 일을 많이 해야 해. 그리고 우리 지희 이제 빈집에 혼자 안 있어도 되고 새엄마지만 엄마도 있고 동생들도 있어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 엄마처럼 쉽게 다가가기는 어렵겠지만 너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이야. 마음 열고 잘 지냈으면 해. 아빠 마음 알지? 새엄마가 저희 집에 오고 6개월 정도 지나 설거지가 제 일이 되었을 무렵 아빠에게 조용히 말을 꺼낸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신기했던 게 아빠가 보고 싶었지만 아빠에게 새엄마의 이야기를 모두 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 편이 되어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아빠가 좀 더 일찍 집에 돌아온다면 새엄마가 저에게 하는 말들을 안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도 모르게 다른 일이 있어서 아빠가 보고 싶은 건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있었죠. 제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저를 사랑스럽게 쳐다봤어요. 아직도 그 눈빛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식구가 더 늘어 5 식구가 굶지 않고 살려면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 하셨죠. 다행인 건 빈집에 저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새엄마지만 저를 보살펴줄 어른이 있고 저와 함께 놀 동생들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 하셨어요.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빠에게 이미 엄마의 자리는 새엄마가 차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그때부터 학업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제가 제 편이 되려면 멍청하면 안 되겠다고 저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지희야, 성아 재야 공부 오늘부터 네가 봐줘라. 전교 1등이면 웬만한 과외 선생님보다 네가 나은 거 아니야? 혼자서 공부 잘해서 아빠한테 이쁨 받지 말고 네 동생들도 네가 챙겨. 매일 1시간씩 별도로 공부 봐주고 주별로 애들 진도 얼마만큼 나갔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다 알려주고. 너는 꼭 이런 말을 내가 해야 하니? 미리 알아서 애들 챙기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희집애가 지만 잘났지. 이래서 남의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지금껏 밥 챙겨 먹이고 잘해준 거 하나 모르고 혼자 큰 줄 알지?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고 첫 시험에서 드디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학업에 집중했지만 사실 전교 5등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학원을 보내달라는 말을 해본 것은 아니었어요. 새엄마는 저에게 철없다고 공부 그거 해서 뭐 하냐며 학원 가면 한 달 식비의 반이 나가야 하는데 생각이 있는 거냐며 저를 타박하셨죠. 어느 정도 저희 새엄마 성향을 파악하셨다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며 아빠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상하시는 대로 없는 형편에 지희가 공부를 잘해서 든든하다고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서 그 정도 할 정도면 지 앞가림은 잘하겠다고요. 그래서 전 고등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찐득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의지할 사람은 학교 선생님밖에 없었거든요. 모르는 게 생기면 그 과목 선생님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쉬는 시간에 달려가고 학교 끝나고 남아서 교무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이해될 때까지 풀고 묻고 반복했거든요. 그 결과 드디어 2학년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한 거죠. 학교에서 제 입지는 탄탄해졌고 선생님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감사히도 노력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다녀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고 학교 선생님 도움으로 전교 1등을 해서 선생님들 자부심도 상당하셨어요. 집에서 찬밥 신세였던 전 학교에서 제 존재감을 확인하며 서글픈 학창시절을 보냈죠. 그런 저의 노력을 알리 없는 새엄마는 저에게 독한 년이라 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전교 1등을 한 제가 독하대요. 아빠에게 말할 땐 자랑스러운 딸이지만 저와 있을 땐 혼자만 잘 살려고 애쓰는 독한 애였던 거죠. 고2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며 고3 땐 올인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저에게 새엄마는 동생들 공부를 봐주라고 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공짜 과외 여기서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요. 지희야, 고맙다. 아빠, 열심히 산 보람이 있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간 네 엄마 볼 면목이 있겠어. 네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동생들 학업 뒤처지지 않게 신경도 써주고 아빠 정말 다른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구나. 요즘 공부 잘하는 애들 인성 나쁘다고 TV에서 하도 난리쳐서 아빤 그런 것도 걱정이었거든. 내 딸 어디 가도 자랑스러워. 정말 고맙다, 고마워. 힘든 순간마다 버틸 수 있던 건 아빠의 말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새엄마가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처럼 아빠에게 세뇌하듯 했던 다양한 말들도 싫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표현은 못해도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에게 새엄마 몰래 10,000원, 30,000원씩 쥐어주며 다독여주는 아빠의 마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고2부터 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공부를 봐줘야 했어요. 제 공부 시간이 줄어든 만큼 저는 당연히 잠시간을 줄여야 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인데 동생들 공부를 봐주면서 나름 뿌듯한 생각도 잠시 했어요.
새엄마는 저를 구박하고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는 공부를 잘하고 정말 새엄마가 인정하지 않아도 어디서든 칭찬받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그걸 아시니 동생들 공부도 봐주라 하셨을 테지만요. 지희야, 너 애들 공부는 제대로 봐주는 거 맞아? 어떻게 너는 전교 1등인데 성아 제한은 전교 30위권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니? 너 대충 시간만 때우는 거 아니야? 네가 공부했던 비법들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나이 차이도 있어서 경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야? 제대로 해주는 거 맞아? 새엄마 성화에 동생들 공부를 봐주었지만 성화와 재아는 저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당연했겠죠. 학업에 대한 의지, 필요성, 절실함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루 2~3시간 자며 공부했던 저와 다르게 동생인 성화와 재아는 하루 7시간 이상 꼬박 잤으니까요. 진도 나가는 거 따라오는 수준은 되었지만 그 이상의 학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는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가르치는 저의 능력을 의심하셨어요. 학습량을 많이 줘봤지만 그 이상은 할 생각이 없는 동생들에게 저처럼 혹독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소위 스카이라고 부르는 스카이 중 한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동생들 중 한 명은 서울 4년제, 또 다른 한 명은 경기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 집에서 이렇다 할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장 역할까지 도맡아야 했죠. 여보, 지희가 월급 받았다고 이젠 생활비를 보태겠다네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새엄마라고 곁은 주지 않아도 장녀답게 든든하게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니 너무 예뻐요. 세월이 좀 더 흐르면 절 엄마로 받아주겠죠? 서운하긴 해도 꼭 말이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지 동생도 챙기고 생활비도 보태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렇고 말고 꼭 말이 다가 아니지. 지희 그게 죽은 쥐엄마 닮아서 말 한마디가 무거운 애야. 그만큼 책임감 있는 아이고 잘 커져서 고마울 따름이지. 당신도 그동안 수고 많았어. 자기 자식 아닌데 사랑으로 감싸고 보살펴주는 거 쉬운 거 아닌데 내 당신 수고 모르는 거 아니야. 고마워.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월급을 탄 날. 모든 자식들이 그렇듯 저 역시도 선물을 사 새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에게 나눠줬어요. 저에게 찬바람이 쌩쌩 부는 새엄마였지만 역시 돈의 힘은 무섭더라고요. 자라면서 저에게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빠가 퇴근해 오시니 앞으로 제가 생활비를 보탠다는 말을 했다며 제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소리를 한 적 없거든요. 물론 저도 벌고 있으니 어느 정도 아빠에게 드릴 생각은 했습니다. 그게 아빠가 아빠 몫으로 사용하시던 다시 새엄마에게 주시던 그건 제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냥 아빠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을 뿐 새엄마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발빠르게 새엄마가 아빠에게 말하면서 제가 아빠에게 주려던 몫을 새엄마가 가로챘던 거죠. 그리고 그간 저를 보살펴주고 신경 쓰지 않았으면서 그 공까지 가로챘고요. 고등학교 들어가 전교 1등을 한 고2 이후론 식사도 제가 차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학원 안 다녀도 공부 잘하면 집안일도 더 하라 하셨죠. 그냥 전 주는 거 없이도 악착같이 버티는 애. 새엄마 자식들은 챙기고 또 챙겨도 안쓰럽게 저를 넘지 못하는 애. 이렇게 구분하셨으니까요. 아빠,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같은 회사 사람이에요. 부서는 다른데 협조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친해지고 연애하다 결혼을 약속했어요. 성품이 한결같아요. 아빠, 언제 시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아빠한테 인사하러 오고 싶대요. 얘는 회사 입사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결혼한다고 그러니? 네 아빠 서운하게. 연애도 오래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지. 요즘은 결혼 늦게 하려고 애쓴다는데 너는 뭐가 아쉬워? 아직 30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결혼한다고 해? 나도 서운하다 얘. 안 그래요 여보? 회사 들어가고 3년 정도 지났어요. 다니는 회사가 제법 규모 있고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유명한 곳이라 내부의 법무팀이 별도로 존재했어요. 보통 작은 회사는 법 관련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일 처리를 하는데 저희처럼 큰 회사는 자체 법무팀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 혹시 문제가 생길 법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죠. 물론 법 관련된 소송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면 팀을 꾸려 체계적인 일을 진행하고요. 제가 있는 부서가 법무팀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남편이 같은 부서가 아니었지만 자주 부딪히고 협업을 위해 회식을 자주 갔다 보니 안면을 트고 친해지게 되었죠. 여러 사람과 일을 하지만 모든 사람과 합이 잘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 손발이 척척 맞는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맡으면 알게 모르게 남편과 저는 서로를 찾게 되고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마음이 간 거죠. 그렇게 연인이 되고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인사드리러 오고 싶다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인사드리러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빠가 말을 꺼내기도 전 새엄마는 서운한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친구들 보면 딸들이 일하면서 만난 곳도 함께 데려가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처럼 불어서 나도 우리 지 회사 생활 적응하면 그렇게 추억 쌓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대뜸 결혼한다고 하니 나는 서운해요. 여보, 당신은 왜 말이 없어요? 당신도 서운해서 그렇죠? 요즘 누가 30 전에 결혼을 한다고 연애 더 하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해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지희야. 아빠도 좀 서운하다. 이렇게 빨리 결혼한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물론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 듬직하겠지. 일단 보자. 보고 이야기하자. 새엄마는 다른 딸들처럼 저도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마음 여유가 생기면 함께 여행도 갈 거라 생각하셨대요. 멀어서 여행을 가기 힘들면 같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시간을 보낸다 생각했는데 대뜸 결혼한다는 소리가 마치 폭탄을 던져버린 것처럼 느껴지신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사이였던가 싶었던 거죠. 진짜 신데렐라 이야기에 나오는 온갖 구박은 다 하셔놓고 이제와 바라시는 게 너무 많다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텨온 이유가 보란듯이 성공해 빨리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싶었던 건데 그걸 모르는 새엄마는 여간 서운하다는 티를 내셨어요. 제가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도 지금의 남편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싱글이겠죠. 버는 돈 반을 생활비에 보태며 살았을 거고요. 왜 서운하다고 계속 말하는지 새엄마의 검은 속내를 아니 저는 더 빨리 남편을 소개해드리고 결혼 날짜도 빠르게 잡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박지환입니다. 지희보다 5살이 많아요. 같은 회사 법무팀 소속이고요. 지희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법무팀? 법무팀이면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는 거 아니고 회사에서도 있어요? 지희야, 그래? 맞아? 회사에도 변호사가 다닐 수 있는 거야? 남편이 인사를 오고 회사 법무팀 소속이라고 하는 일을 말하더라고요. 같은 회사라는 말은 했어도 변호사라는 건 이야기 안 했거든요. 새엄마 눈이 커졌어요.
지금 남편이 하는 말이 진짜냐며 반문했죠. 변호사는 로펌이나 그런 곳 다니는 거지 대기업에도 있냐면서 정말 TV에서 보던 것처럼 그런 거냐며 저에게 확인 제대로 했냐고 재차 물으셨습니다. 남편 보기 민망할 정도로요. 처음엔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시샘하시는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어떻게든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깎아내리고 싶은데 남편 역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로스쿨 출신으로 너무나 신분이 분명하니 뭐라고 말할 수 없었죠. 새엄마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셨지만 아빠는 오히려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 해서 서운했는데 이렇게 직업 탄탄하고 똑 부러지는 사위라면 환영한다며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쁜 따님 며느리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환이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따님 일찍 결혼해서 많이 서운해 하신다고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예쁜 딸이 하나 더 생겨 기분 좋은데 부모님들은 서운하시겠죠. 그래도 옛날처럼 자식 보내고 못 보는 세상 아니니 너무 서운해 마세요.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지희도 결혼 전보다 더 부모님께 잘할 거예요. 결혼해서 애도 낳아보고 가정 이끌어야 부모 마음 안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지희 엄마예요. 서운하죠.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지희가 그동안 크면서 저희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할 정도로 똑 부러지게 컸는데 이렇게 서른도 안 돼 결혼한다고 하니 당연히 서운하죠. 학원비 안 들어도 전교 1등 할 정도로 지압가림 잘하고 국내 내노라는 대기업 들어가 생활비도 보태니 지 아빠 힘도 덜 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한다니 저는 사실 서운합니다. 사돈어른 오해 마세요. 사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제 딸 보내는 마음이 서운한 거니까요. 상견례 날 새엄마는 저를 결혼시키는 게 못 믿었다는 티를 팍팍 내셨어요. 큰딸은 집안의 살림 미천이라는데 그 미천이 빠지는 느낌 서운하다 못해 허전하다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제가 생활에 보탬이 되어 아빠가 덜 힘들었는데 이제 결혼하면 그러지도 못하니 아빠가 다시 고상하게 생겼다며 죽는 소리를 해댔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집안에서 저나 아빠에게 했던 말들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먹힐 거라 생각한 듯 했어요. 아빠는 알면서도 저를 맡겨야 했으니 속은 셈 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미성년자로 어렸고 아빠의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니 참아야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인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당황하신 건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셨어요. 조용히 새엄마 이름을 부르시며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셨거든요. 아빠는 큰 소리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집에서도 대부분 새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주시는 편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만하라고 말리시는 건 분명 화가 난 상황이라는 것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알 리 없었죠. 아니, 하나는 아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빠가 상견례 자리에서 절 생각해 언성을 높이거나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일 없다는 건 말이에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 형편이 썩 좋지 못해요. 개천에서 욕난다고 저희 집에서 욕난 케이스가 지희죠. 동생들도 지희만큼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니는 대학 졸업한다 해도 지 앞가림 잘할지 모르겠네요. 지희는 정말 저희 집 기둥이에요. 지금도 생활비 월 200만 원씩 줘서 그걸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른도 안 돼 결혼한다고 나가버리면 저희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직 어린 동생들도 결혼해야 하는데 저흰 결혼 빨리 시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요즘 20대 후반이 아니라 30대 중후반에 하지 않나요? 그럼 못해도 10년인데 10년이면 5억이에요, 5억. 지가 앞으로 저희 집에 생활비를 보태줄 돈이요. 솔직히 5억 미리 주시면 뭐 쌤쌤이라고 서운한 마음 들어도 보내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서른도 안 되었는데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요. 기혼값도 있고 삶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데 지인은 자식이자 든든한 기둥이라 쉽게 보내줄 수 없어요. 저희가 능력이 없어 자식에게 많이 의지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 이해하시죠? 아빠는 옆에서 자꾸 헛기침을 하셨어요. 저는 이 사람 생각과 다르다는 말도 하셨죠. 하지만 새엄마는 완강했어요. 자기 말 들어서 나쁠 것 없다는 말로 고집을 피우셨거든요. 결국 제가 앞으로 10년간 결혼하지 않고 생활비로 보태줄 5억을 일시불로 내놓으라는 소리였습니다. 기혼값은 받지 않을 테니 이런 건 생각해 보셨냐고요.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어요. 자라면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 충분히 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노력이면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열심히 살았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물론 새엄마 말 한마디로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건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빠 생각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제 결혼은 상관없이 진행되겠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남편에게도 그리고 시어머님 되실 분에게도 이미 새엄마라는 이야기는 해둔 상태였거든요. 나 이렇게 구박받고 자랐어요 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과거가 되는데 굳이 알 필요 없다 느꼈죠. 그리고 새엄마는 당연히 사실이니까 그냥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았어요. 물론 그 말을 하셨는데 저는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부끄러웠죠. 그런 제 손을 꼭 잡으며 시어머님은 네 잘못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컸으니 시어머님도 좋은 분일 것 같다며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무런 대꾸도 못했고요. 그런데 그랬는데 이렇게 새엄마의 말 하나로 제가 그동안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았는지 다 알아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쥐구멍이 있다면 정말 숨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데 저도 모르게 억울함이 복받쳐와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저의 민낯을 아빠도 있고 결혼할 사람과 시부모님까지 있는 오픈된 장소에서 모두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환이가 제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걸 말 안 했나 봐요. 지희 어머님, 제 인사 다시 할게요. 여기 명함이에요. 저는 법무법인 해율 대표 김정란입니다. 판사로 오래 있다가 퇴직하면서 로펌을 차렸어요. 뭐 법적인 이야기는 워낙 지루하니까 쉽게 이야기할게요. 요즘 TV 보시죠? 박수홍 사건 하도 이슈라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가족끼리도 부당이득, 횡령 이런 거 문제시되는 거 아시죠? 박수홍 씨가 가족을 대상으로 지금 소송을 걸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피가 섞인 가족이요. 그런데 지희에게 듣기로 새엄마라고 들었는데 아니신가요? 가족도 돈이 얽히면 법으로 문제가 되는데 남은 더 쉽겠죠? 고리타분하게 몇 조 몇 항이 어떻고 따지고 들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다행히 쉬운 예가 요즘 이슈로 방송에서 하도 나오니까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더 이상 말 안 해도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시어머님이 조곤조곤 웃으며 새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박수홍 사건 아시지 않냐고요. TV에서 보도가 안 돼 이슈가 안 되었다면 모를까. 어린 시절부터
박송 씨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자랐는지, 어떻게 가족을 위해 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상견례 자리에서 하냐고요. 그러면서 처음엔 저희 남편 보고 회사만 말하고 정확하게 소속 변호사라는 말은 안 했냐며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그러곤 어른들끼리 이야기하시자고 아마 상견례 자리에서 이야기 꺼내신 것 같으니 어른으로서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누구나 알 법한 예가 TV에 나오고 있으니 자세한 법 조항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될 수 있는 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워낙 새엄마와 문제되는 일들은 어릴 때부터 시어머님의 아빠와 할아버지에게 익히 들어서 다양한 사례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집안 대대로 법조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희가 새엄마라고 상견례 전 알려줘서 남의 자식이지만 걷어서 키우는 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으니 새엄마가 대단한 분이라 생각했대요. 워낙 싹싹하고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제가 며느리가 되는 게 마음에 들어서 새엄마지만 구김없이 키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겠다며 씁쓸하게 웃으셨죠. 아니, 사돈어른은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그렇다는 이야기지.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희가 잘 큰 거 맞죠? 그래도 10살 때부터 제가 키웠는데 아무리 아이가 똑똑해도 혼자 힘으로 크나요? 제가 돌보고 부족하지 않게 신경 썼으니 사돈어른 보시기에도 구김살없게 큰 거죠. 오늘 이야기는 못 들으신 걸로 아세요. 지가 정말 지 아까름 하나는 똑부러지게 하네요. 새엄마는 언제 그랬냐 싶게 말을 싹 바꾸었습니다. 진짜 무릎 꿇고 빌지 않았을 뿐 머리를 숙이며 손이 발이 되도록 열심히 핑계를 대며 싹싹 빌었거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도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어머님은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남편 모르게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요? 새엄마가 그런 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하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에 보였대요. 그냥 제 모든 게 안쓰러웠다 하시네요. 저에게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서 제 것으로 만들었을지 집에 있는 어른 하나도 제 편이 아니어서 이 악물고 살았겠구나 저를 토닥여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님 아니고 엄마로 생각하고 살아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아빠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그동안 지희 키워줘서 고마워. 그만큼 성화도 재아도 힘들지 않고 컸으니 당신도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해. 여기 합의 이혼 서류. 사돈어른과 상의 끝에 나도 어렵게 내린 결론이야. 제 결혼으로 한몫 톡톡히 챙기려던 새엄마는 결국 아빠한테 이혼당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이 조용히 저를 만나자고 한 날 사돈어른인 저희 아빠에게 이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제 의사를 물으셨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 상황을 보니 그동안 경험상 제 아빠도 새엄마를 사랑해서 함께한다는 것보다 정말 순순히 저를 위한 게 먼저였고 그 다음이 아빠 자식은 아니어도 동생들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이셨어요. 새엄마랑 사시는 한 제가 드리는 용돈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실 테니 이혼하고 제 신혼집 옆으로 이사 오셔서 자식도 살갑게 만나고 이제는 편히 사셔도 될 것 같았고요. 그런 말을 하고 싶으시다며 조용히 제 의사를 물으셨어요. 저도 원하는 바인데 아빠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었죠. 시어머님은 아빠를 몇 번 만나시면서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결과 새엄마는 생각지도 못한 아빠에게 합의 이혼 서류를 받으셨죠. 물론 그 과정이 수월했던 건 아니에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억울하다고 울기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 지희 어린 거 빈집에 혼자 있게 할 수 없어 내가 선택한 일이었어. 당신이 나에게 한 말과 다르게 지희에게 살가운 엄마가 아니었다는 것도 중간에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혼자보다 보호자가 있다면 더 나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니 그건 나의 착각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도 내 선택이었고 지희도 잘 컸으니 지난 일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 없다 생각해. 다만 앞으로 함께할 이유가 없어진 거지. 당신이 욕심을 버렸다면 난 아마 당신 옆에 남았을 거야. 이제 지희도 결혼하고 내가 내 자식도 아닌데 뒷바라지하며 따뜻하게 대할 자신 없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사돈어른 나서서 법정 싸움까지 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끝내자. 아빠는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계셨더라고요. 거실에서 새엄마가 이야기하면 제가 다 듣는다는 건 말이에요. 새엄마가 지난 세월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새엄마에게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결혼 준비를 위해 짐을 정리하다 아빠가 새엄마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빠 사랑을 뒤늦게 할 수 있었죠. 한편으론 혹시라도 내가 싫다고 울며 매달렸다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빠 말대로 지난 일 잘잘못을 따지진 않으려고요. 선택한 방법이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은 될 수 있게 저도 아빠도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새엄마는 그렇게 더 이상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이혼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새엄마는 제 결혼식장에 당연히 초대도 받지 못했죠. 어때요? 정말 제가 어린 시절 좋아하는 신데렐라 이야기랑 똑같죠? 결혼식 전 저와 아빠는 집을 나왔거든요. 저는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고 아빠도 저희 집 옆으로 깔끔한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평소 아빠가 반려견을 키우고 싶어 하셨는데 새엄마 반대로 시도도 못했어요. 혼자 살면 적적할까 걱정스러워 혹시 하고 싶은 게 있냐 물었더니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빠는 또 다른 가족의 품에서 요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배웠어요. 서로를 생각해 마음으로 감추고 감당했던 지난 일들이 배려가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저도 아빠도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새엄마를 감당했던 게 결국 돌고 돌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아빠도 저도 속마음 터놓고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빠도 많이 편해지셨는지 빨리 결혼하면 서운할 줄 알았는데 든든한 아들 하나 더 생기고 말 못할 사돈 친구 생겼다며 좋아하세요. 저 역시도 좋은 사람을 만나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겨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많이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행복 바이러스 전할게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